안녕하세요. 수학 교육론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안우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3주차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학적 도구의 활용과 수학과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보시면 공학적 도구는 추상적인 내용을 시각화하여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구체화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그 모니터의 그런 개념들을 구체화, 시각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평가는 결과 중심 평가만을 지향한다. 이거는 틀리죠. 저희가 평가 패러다임이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이전에는 이러한 결과 중심 평가를 지향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 결과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또 중시를 하냐면 바로 이 과정 또한 중요시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과 중심 플러스 과정 중심 평가를 지향하고 있죠.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평가가. 다음으로 관찰 및 면담의 기록 방법 중 체크리스트는 기록 결과를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틀리죠. 이 체크리스트하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 평정 척도법은 이 기록 결과에 대해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록 결과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별도의 분석 필요 없이. 그러면 별도로 분석이 필요한 기록 방법은 바로 이라 기록법이었죠. 다음으로 분석적 점수화하기는 채점자 간 평점차를 줄이고 동일한 채점자 내에서도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이러한 채점자 간의 평점차를 줄이고 동일한 채점자 내에서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분석적 점수화하기의 장점이죠. 다음으로 관찰 및 면담의 기록 방법 중 일화기록법은 교사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포착할 수 없다. 이거는 틀리죠. 이거는 포착할 수 있다가 맞는 거죠. 그렇다면 교사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포착할 수 없는 기록 방법은 바로 체크리스트나 평정척도법이죠. 다음으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요소들을 마우스로 끄는 과정을 통해 화면의 대상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딘즈가 주장하는 뭐와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딘즈의 그 수학학습 원리 중 어떤 거와 부합된다고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삼각형의 내심, 외심의 성질을 살펴볼 때 그 삼각형의 모양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우스로 드래그 기능이라고 하죠. 마우스로 점을 끌어서 다양한 삼각형에 대해서 그런 내심이라든지 외심을 살펴보는 것은 이제 딘즈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와 부합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학적 도구는 복잡한 산술 계산과 문자식의 처리를 신속하게 수행해 줌으로써 어떤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것은 바로 저희가 사고력 중심의 교사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서술형 문항 채점 기준으로 뭐와 뭐가 있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서술형 문항 채점 기준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서 봤던 이 분석적 점수화하기와 그 다음에 총체적 점수화하기, 이 두 가지가 있었죠. 다음으로 서술형 문항 채점 기준 중 이제 분석적 점수하기 또는 총체적 점수하기, 이 둘 중에 풀이 전반에 걸쳐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총체적 점수화하기죠. 그래서 풀이 전반에 걸쳐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총체적 점수화하기는 그 채점을 신속하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었죠. 다음으로 서술형 문항 채점 기준 중 무엇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구체화하여 각 단계별로 채점 요소를 세우고 점수를 배당하는 방법. 이것은 바로 분석적 점수화하기였죠. 다음으로 서술형 문항의 채점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해서 다음 네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서 모범 답안 및 채점 기준 작성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바로 이 가채점을 실시하죠. 이 가채점을 실시하는 이유는 그 다음 단계인, 즉 채점 기준 검토 및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 가채점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미리 이런 모범 답안이나 채점 기준을 작성하는데 이 교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잘못 생각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이 몇 개의 답안을 보고 가채점을 실시한 후에 이 기존에 있던 채점 기준을 검토하고 수정해서 그것으로 다시 평가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무엇은 수학학습을 토대로 특정한 주제나 과제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종합,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저희가 그 평가 방법 중에서 어떤 평가 방법에 해당되냐면 바로 프로젝트 평가였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 또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는데요.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수학학습 수행과 그 결과물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가 방법이냐면 포트폴리오 평가였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평가 하면은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주제나 과제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분석, 종합,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이제 프로젝트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이해와 수행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제 학생 스스로 하는 평가, 이거는 자기 평가가 되겠죠. 다음으로 관찰 및 면담의 기록 방법 중 어떤 것은 이제 관찰 또는 면담하는 대상을 일정한 척도에 따라 분류하고 측정하는 방법.
이거는 바로 평정척도법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관찰 및 면담의 기록 방법에는 여기서 본 평정척도법, 그리고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일화 기록법,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수학 교육론에 대한 내용은 수학과 평가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수학 교재 연구에 대해서 이제 수학 연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로 관념론에 의한 수개념 지도 방법은 사물에 의한 방법이다. 이거는 틀리죠. 저희가 이 사물에 의한 방법은 무엇에 의한 거냐면 관념론이 아닌 경험론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수개념이라는 거는 수개념은 이제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럼 이 수개념이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 원천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전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극단적인 두 가지로 나누어졌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경험론과 관념론, 이 두 가지로 주장이 되었었죠. 그래서 뭐 경험론은 수개념은 사물에서 왔다라는 거, 그리고 관념론은 아니다, 얘는 정신적인 이런 실제에서 왔다라고 이 극단적인 두 주장을 했었죠. 경험론과 관념론. 그래서 이 경험론에 의한 수개념 지도 방법은 사물에 의한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념론에 의한 수개념 지도 방법은 기호에 의한 방법이었죠. 다음으로 듀이의 측정 활동은 변별과 관계짓기의 두 하위 조작을 포함한다. 이거는 맞죠. 다음으로 음수지도 모델 중 사칙 연산을 모두 설명 가능한 모델은 우측부 모델이다. 이거는 틀리죠. 우체부 모델은 이 사칙 연산 중에 어떤 것만 가능하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가능한데 나눗셈이 설명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죠. 그러면은 이 사칙 연산을 모두 설명 가능한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면 바로 수직선 모델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었죠. 다음으로 우체부 모델은 음수 연산에 대한 실용적인 맥락을 제공한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이 우체부 모델에서 어떤 사항을 들고 오죠? 여기서 우체부가 뭐 어음과 고지서를 이제 뭐 배달한다든지 아니면 가져간다든지 그런 사항을, 실제 사항을 통해서 이런 덧셈이나 뺄셈, 곱셈을 설명했죠. 그런 의미에서 음수 연산에 대한 실용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모델은 우체부 모델이에요. 다음으로 유리수 발생 맥락 중 비율에서 프루덴탈은 같은 양끼리의 비를 외적비, 다른 양끼리의 비를 내적비라 표현한다. 이거는 틀렸죠. 이 같은 양끼리의 비는 외적비가 아니라 내적비라 표현했고, 다른 양끼리의 비는 외적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리수 발생 맥락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살펴본 이 비율,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과 전체도 있고, 그 다음에 분배 결과의 모, 이렇게 네 가지 맥락이 있어요. 다음으로 수개념이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므로 이를 포착하면 추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 입장은 뭐예요? 이런 주장은 바로 이 사물 자체, 수개념이 사물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바로 경험론이죠. 다음으로 피아제와 듀이는 수개념이 추상화되는 원천을 무엇으로 보았다? 이 저희가 원래 이 수개념 원천으로서 이전에는 이 경험론과 관념론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두 가지 다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어서 이후 이 피아제와 듀이가 새롭게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바로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을 바로 이 수개념이 추상화되는 원천이라고 피아제와 듀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듀이는 모호한 전체를 명확한 전체로 만드는 과정을 무엇이라 했다. 이거는 바로 측정 활동이죠. 그래서 듀이는 측정 활동을 모호한 전체를 명확한 전체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였어요. 그 다음 듀이는 잘못된 수개념 지도 방법으로 단위를 고정시키는 어떤 방법을 비판했냐면 바로 고정 단위 방법을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단위를 고정시킨다. 그러니까 제공하지 말고 학생들이 그 단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샘돌 모델에서 검은 돌 하나와 흰 돌 하나는 같이 없앨 수 있다는 무엇을 이해해야 한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샘돌 법칙에서 소멸의 법칙이죠. 소멸 법칙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샘돌 모델을 통해서 2 더하기 마이너스 3을 한다. 이 결과는 저희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얘를 샘돌 모델로 표현을 한다면 저희가 검은 돌을 보통 양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를 표현하면 이런 검은 돌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흰 돌이 3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소멸 법칙에 의해서 검은 돌 하나와 흰 돌 하나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은 돌 2개와 흰 돌 2개를 이렇게 없앨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없애면 결과적으로 뭐만 남냐면 이 흰 돌 하나만 남는 거죠. 흰 돌 하나만 남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샘돌 모델을 이용할 때는 이 검은 돌 하나와 흰 돌 하나를 같이 없앨 수 있다는 이 소멸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음수지도 모델 중 두 정수 사이 대소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델은 바로 수직선 모델이죠. 그 다음 수직선 모델의 약점은 음의 부호가 무엇을 갖는다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바로 음의 부호가
다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음의 부호가 갖는 다중적인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이 음수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왼쪽으로 향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곱셈이나 나눗셈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바로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를 갖죠. 반대 방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뺄셈, 그러니까 이 음의 부호가 그 자체로 뺄셈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죠. 그래서 수직선 모델은 사친연산,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위에 문제에서 봤듯이 두 정수 사이의 대소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음의 부호가 다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음수를 표현할 때는 왼쪽으로 향한다는 의미,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뺄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다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그 단점이 있다는 점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무엇은 대수적 구조나 기하적 구조를 확장할 때 기존의 체계에서 인정된 성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 형식 부력의 원리였죠. 형식 부력의 원리.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반직선이 직선으로 확장되는 거,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거, 그거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기하적, 대수적, 형식 부력의 원리라고 했었죠. 다음으로 연산의 구조가 유지되도록 수체계를 확장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 기납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은 뭐예요? 저희가 이 연산의 구조가 유지되도록 수체계를 확장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이거는 바로 위에서 살펴본 이 형식 부력의 원리죠. 형식 부력의 원리의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 기납적으로 도입한다. 이거는 바로 기납적 외사법이죠. 기납적 외사법. 그래서 저희가 그 음수지도 모델에는 이 샘돌 모델, 그리고 우체국 모델, 그리고 수직선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형식 부력의 원리의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 귀납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인 이 귀납적 외서법까지 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유리수 발생 맥락에 대해 묻는 건데, 아까 설명한 대로 유리수 발생 맥락에는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뭐 부분과 전체, 분배 결과의 모, 그리고 비율, 마지막으로 연산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체를 같은 부분으로 나눴을 때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거는 바로 부분과 전체죠. 그리고 유리수 발생 맥락 중 무엇을 나타내는 유리수 개념은 방정식 AX는 B의 해를 의미한다. 이거는 바로 분배 결과의 몫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과 전체를 다른 말로 이 포함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 결과의 몫은 등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와 연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수인데요. 보시면 먼저 대수기호 체계가 발달하면서 대수의 관점은 대수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절차적인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이거는 틀리죠. 이게 거꾸로 됐죠. 이 대수에 대한 관점은 절차적인 관점에서 이 구조적인 관점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절차적인 관점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거냐면 이 수를 가지고 연산하는 이런 산술적 연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수의 구조적인 관점은 대수식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관점이 바로 이 구조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대수의 기호체계가 발달하면서 대수에 대한 관점은 대수의 절차적인 관점에서 대수의 구조적인 관점으로 변화되었어요. 다음으로 대수의 구조적인 관점은 수치를 얻기 위해 수를 가지고 행하는 산술적 연산을 의미한다. 이거는 위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이 수를 가지고 행하는 연산은 바로 구조적인 관점이 아니라 절차적인 관점이었죠. 다음으로 변수 개념의 본질 중 닭과 이름은 실제적 변화를 나타낸다. 이거는 틀리죠. 저희가 이 변수 개념의 본질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보시면 잠시만요. 변수 개념의 본질로서 변하는 대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 닭과 이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닭과 이름이 아니라 변하는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닭과 이름은 저희가 봤을 때 이런 A 교환 법칙에 대해서 이 A와 B에 여러 가지 수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수가 변화되는 거죠. A, B에 여러 가지 수를 넣었을 때 그런 거는 이제 실제적인 변화가 아닌 가상적인 변화죠. 그래서 이 닭과 이름은 실제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사이 관계 학습에서의 변수의 의미는 닭과 이름으로서의 부정수이다. 이거는 틀리죠. 제가 이 양사이 관계 학습에서의 변수의 의미는 닭과 이름으로서의 부정수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가 이제 변수의 의미였죠. 이 닭과 이름으로서의 부정수라는 변수 의미를 갖는 학습은 산술의 일반화 학습이었죠. 다음으로 수학 언어는 주어진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임의로 문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동시표현의 성질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틀리죠. 동시표현의 성질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문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니까 문자 선택의 자율성이죠. 그래서 대수에서는 OX를 만들다 보니 다 X가 되어버렸네요. 그 다음으로 대수의 발달 단계는 어떤 단계, 어떤 단계, 어떤 단계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저희가
언어적 대수 단계, 그 다음이 생략적 대수 단계, 그리고 마지막이 기호적 대수 단계. 이 순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언어적 대수 단계에서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생략적 대수 단계에서는 이 문자를 사용하는데 이 문자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였냐면 바로 미지의 수, 그 미지의 양, 미지수를 나타낸 때 문자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 기호적 대수 단계에서는 이 문자를 미지수뿐만 아니라 의미의 수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문자를 사용한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다음 문제를 보시면 대수의 발달 단계 중 어떤 단계는 문자를 미지의 양뿐만 아니라 주어진 양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하였다. 이거는 바로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하는 것을 토대로 하면 이 단계는 기호적 대수 단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